제가 지금 이 방송에 유튜브에 대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로 극악한, 이거 나중에 편집 한번 해주세요 김대리. 싫어해요? 싫어요. 제가 그건 안 했어요.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분이 있는 노무사님 한 분이랑 가볍게 전문직들의 생활, 변호사 노무사의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한잔 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사영 노무사라고 하고요. 지금 종로에서 노무사 사무소 하율이라는 사무실 대표 노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이사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래대한 행동이라는 시민단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로 조금 그 진보의 역할이 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사태로 인해서 진보에 실망한 진보 인사분들이 좀 모여서 만든 시민단체가 있어요. 거기 창단 멤버입니다. 그 김경률 회계사님, 서민 교수님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기에 시민단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함이 3개 있습니다. 박사영 노무사로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아까 따로 노는 술 한잔 하고 예. 편하게 좀. 예. 감사합니다. 술 잘 드시네. 예. 저도 한 잔 다 비우고 또 뵙겠습니다. 예, 좋아합니다. 긴장이 되네요. 저도 긴장이 돼가지고 순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합방을 많이 해보진 못했어요. 노무사님들끼리는 많이도 아니고 몇 번 해봤고, 지금 예상돼 있는 게 회계사님, 법무사님 좀 잡혀져 있는 게 2개 있고, 오늘 또 변호사님하고 하게 된 거고, 합방하면 되게 저도 즐겁고 정보 교류하는 데도 좋고, 그런데 오늘 장소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딘지는, 동네는 얘기해도 되죠? 괜찮습니다. 예. 여의도 여기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전문직 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먹기가 쉽지 않다, 그죠? 의뢰인 분들하고 항상 좋은 데 가고 이래야 되니까. 저도 뭐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은 예. 의뢰인들께서 밥을 살 때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모실 때도 그죠. 또 포장마차에 오는 건 드물죠. 근데 저는 원래 떡볶이 순대 같은 거 비교적 좋아하는 편이라서 예. 잘 사 먹는 편입니다. 좋은 거 바랍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일 궁금하신 것들은 저는 이제 좀 2가지식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얼마 버냐 이거죠. 얼마 버냐. 저는 이제 개업한 지 6년 차 노무사인데, 작년에는 이거 신고 기준으로만 하면 사실 뭐 방송이긴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우연치 않게 이제 신고가 안 되는 수입도 노무사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신고 기준으로만 하면 한 2장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가져간 게 순수하게 비용 다 빼고. 예. 괜찮네요.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요즘은 변호사도 이제 수습 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예. 빅펌은 전체 변호사 시장에서 좀 일부기 때문에 네. 통상적인 흔히 말하는 로컬 펌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중소형 사무실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수습 중에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노무사도 비슷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받다가 6개월 수습이 끝나면 빡디죠. 업체마다 좀 다른데 1년차 변호사 기준으로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좀 빅펌은 훨씬 더 세죠. 빅펌은 훨씬 센데, 근데 빅펌은 그만큼 또 노동 강도가 세요. 세죠. 그렇기 때문에 주 40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천, 6천의 1년차 변호사들이 계약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도 결국엔 영업직이다 보니까 이런 로컬 펌에서 계속 연봉이 오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네.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한 5년차 정도가 되면은 이른바 개업 압박이라는 게 들어오는 압박이죠. 왜냐면은 업체에서는 더 이상 대표들은 근로자인 변호사 연봉을 안 올려주기 때문에 자기가 더 벌려면은 결국에는 나가서 자기 거를 개업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원체 변호사가 많으니까 개업해도 망하는 변호사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고, 근로자로 일할 때보다 못 가져가는 변호사도 사실 많아요. 노무사 1년에 몇 명 나오죠? 저희는 250명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50명 늘려서 300명으로 300명. 엄청 반대해서 변호사 1년에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1000명 정도 안 나오네. 1000명이 사법시험 마지막 시절이 1000명이었고, 지금 변호사는 로스쿨 시절로 바뀌고 1600명씩 나와요. 사시 빼고 지금 사시는 이제 아예 없습니다. 사시 연수원 마지막 끝났나요? 다 끝나버려가지고 이제 사법시험 출신 아예 없고, 로스쿨에서 1년에 1600명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많다. 1600명 중간 기준 800명 정도를 잘라가지고 800명보다 뒷전에 있는,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뒤에 있으면은 일반 직장인들보다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50% 안에는 들어와야지 그래도 변호사 해가지고 조금은 낫다라는 거고, 개업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영업력이 있어서 개업을 하는 변호사님들도 있지만
근로자로 취직을 못해서 밀려가지고 개업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등 떠밀려서 개업을 하는 거죠. 근데 취직도 못한 변호사들이 개업을 했을 때 네. 현실적으로 고소득을 올리기는 매우 어렵죠. 노무사하고 변호사하고 이제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아까 개업 변호사들 이제 개업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지나가면서 하셨는데, 그 자문시장이 있고 사건시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개업 시장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월 자문 변호사를 둬야 된다는 의식이 아직은 조금 없어요. 없는 것 예, 같아요. 그건 노무사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노무사는 그 매월 해줘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임금대장 짜드리고 4대 보험 신고해드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은 세무사는 다 쓰잖아요. 일단 우선적으로. 예. 개업을 하면 세무사를 쓰다가 한 직원 5인 이상 되면 노동법 전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5인 미만도 노무사 쓰시는 데도 있지만, 이제 또 임금 명세서를 11월 19일부터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작은 기업,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그런 노무적인 처리를 매월 해줘야 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자문시장이 노무사는 저는 조금 받쳐주기 때문에 노무사 나쁘지 않다. 저는 공부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사건 있으면 사건 들어온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변호사의 우리나라 변호사 시장의 큰 단점인 것 같고, 자문시장이 좀 활발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근데 장점은 변호사가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왁구가 커요. 왁구가 큰 건을 1년에 뭐 한 건만 해도 사실은 일단 놀 수 있을 정도의 수입료를 버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아는 사시 출신 형님은 뭐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은퇴할 돈을 한 번에 벌고 지금 외국 가셨어요. 그러는 분들도 많죠. 제가 아까 이제 개업을 했을 경우에 망하는 분들도 많다고 그랬는데, 네. 개업을 해서 최소한 노무사님 한 장 받으시겠습니다. 예. 개업을 해서 최소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예. 일단은 월 1,000만 원 정도는 가져가야지 개업 변호사다라고 맞아요. 하는 최소한의 이제 자리를 잡은 거고, 그렇습니다. 개업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 10년 차 정도 되면은 개업으로 자리 잡은 친구들 보면은 한 달에 한 3,000만 원 정도, 그렇죠. 한 달에 한 3,000만 원 정도 개업해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지금까지 잘 영업을 해서 관리를 해보면은 한 달에 한 3,0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그중 않고. 이제 빅펌에서 파트너로 바뀌거나 아니면 파트너는 아니라도 파트너 대우라고 하는데 실제 네. 뭐 지분은 없지만 파트너 대우로 바꾸거나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되면 월 5천, 월 1억까지도 10년 차에서도 그러니까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변호사 시장은 엄청나게 편차가 커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변호사만 하면은 다 잘 살았는데 지금은 열쇠 3개고 그렇죠. 이제는 뭐 변호사 해서 장롱면허, 마치 뭐 운전면허증 따놓고 변호사 일 안 하는 그런 장롱면허 변호사들도 많은가 하는 반면에 옛날보다 더 버는 변호사들, 기업형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면서 전관이 아니라도 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변호사들 다 판사검사 출신들, 돈 많이 벌고 정관들만 많이 벌고 그랬는데 요즘은 홍보의 방법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럼요. 꼭 전관팔이를 하지 않아도 네. 전국적으로 규모를 키워가지고 이른바 뭐 네트워크 펌이라든지 해서 지점을 많이 두고 전국에서 돈을 긁어 모으는 변호사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전국적으로 이제 다 접근을 할 수 있고 영업 방식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영업 방식이 옛날에 이제 그 아름아름 술 먹고 룸사롱 영업하던 방식에서 굉장히 온라인으로 변호사 시장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룸사롱 제가 안 가봐가지고 저도 뭐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잔 하시죠. 예, 쉬어가기. 근데 술 영업이라는 거는 좀 이중적인 게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술을 먹여서 그 사람이 성공 이제 어그리가 되는 계약, 메이드가 되는 계약이고, 술을 안 먹였다고, 술 안 사줬다고 어그리가 안 되는 계약이라면 저는 그런 분과 일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렇죠. 저도 지금 변호사 생활 이제 제가 2010년도 사무실 영업해 있는데 10년 넘으셨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술 영업이라는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저도 좀 기피하는 스타일이에요. 의뢰인들이랑 술도 잘 먹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건이 잘 돼서 그럼요. 의뢰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변호사님 진짜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맞아. 싶다 그럴 때 기분 좋게 먹는 거지, 처음부터 사건 수입 목적, 뭐 영업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친분을 쌓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따지고 보면은 오늘 제가 노무사님이랑 하는 것도 광의로 보면 술 영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노무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제가 또 사건이 들어오길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요. 저희는 항상 그 주위에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노무사는 이제 법률 사건을 맡았을 때 소송 대리권이 없지 않습니까? 소송 대리권이 없으니까 소송은 이제 변호사만의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재 사건이나 뭐 임금 집단 체불 사건,
또는 뭐 부당해고 사건 이런 것들이 행정 심판 단계에서 또는 노동청 단계에서 끝나지 않으면 변호사님을 써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럴 때 이제 연결시켜드려야 되는 변호사가 많고 실력 있는 양지리 변호사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도 경쟁력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필을 한번 하자면은 저희 대한중앙에도 대한변협 인증 노동 전문 변호사님이 또 특별히 계시기 때문에 노동 사건도 저도 적지 않게 다뤄봤습니다. 예, 물론 저는 이제 헌법 전문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기사를 찾아보니까 헌법 소원도 하시고 예, 저는 이제 원래는 헌법 강의를 좀 했었어요. 강의를 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랑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헌법 강의를 좀 하다가 헌법 전문 변호사가 돼버리긴 했지만 저희 대한중앙도 변호사가 지금 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 전문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동 사건도 많이 하는데 근데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분야는 일단 이 변호사한테 오기 전에 노무사라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노무사를 거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많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또 이렇게 노무사님이랑 자리에 저희가 또 같이 협력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도 있지만 경쟁 관계로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재미없는 얘기보다 제가 노무사님한테 노무사의 생활 이런 거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자면은 이 보통 사람들이 뭐 고등학교 때나 학부 때 변호사 이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냥 대외적으로 쉽게 알려져 있는 직업이니까 변호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무사를 목표로 하게 되는 계기 그런 건 통상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이제 공공기관을 4년 다니다가 노무사들 외부 노무사들하고 일을 해가면서 돈을 너무 쉽게 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무사들이 너무 하는 것도 없이 월 장학금 꼬박꼬박 받고 사건 터지면 또 이제 사건 수임료 받고 뭐 이러니까 내가 그냥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 제가 노무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계나 금융 이쪽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회계나 금융 이쪽에 성적이 좋았는데 어쩌다가 노무팀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좀 바뀐 케이스죠. 노무사 시험 1년에 몇 번 봅니까? 노무사 시험 1년에 한 번 해서 250명 이제 300명 뽑는 시험이 됐죠. 과목이 어떻게 되죠? 과목이 1차가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 경영학 뭐 노동법은 원투로 나뉘는데요. 개별법하고 단법은 나뉘는데 민법이 좀 어려워서 민법이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 강도를 2차는 이제 행정법, 노동법 원투, 인사관리, 민사소송법은 선택인데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뭐 이렇게 선택 과목 보게 되고요. 시험 공부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결혼하고 나서 아기가 생기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독서실 다니면서 좀 정리하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칠 때만 신림동 왔다 갔다 좀 하고. 그러니까 저는 1차 시험을 합격하고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신림동 합격의법학원 다녔습니다. 네, 합격의법했어요. 합격의법원에서 강의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거긴 아니고요. 저는 메가로이어스라고 신촌에. 신촌에. 그래서 변호사님 순대 되게 좋아하시네요. 먹는 걸 원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차를 합격하고 그만두고 2차를 1년 했죠. 빨리 하셨나요? 정말 운 좋게, 저는 정말 운 좋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뭐 운이 좋다 하는데 운도 실력인데 노무사님은 시험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좀 이렇게 합격을 빨리 하게 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었죠. 대단하신데요? 네, 친구들도 안 만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장례식장 간 거 말고는 친구들 안 만나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를 배수의 진으로 몰아넣은 거죠.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집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1년 동안 퇴직금으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멘탈 자체는 뭐 떨어져도 괜찮아 이렇게 저를 다독이고 하고 있지만 상황 자체는 배수의 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때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일단 던져놓고 보니까 이제 저를 좀 빡시게 타이트하게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환경을 그런 식으로 조금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또 결혼도 하셨으니까. 저는 말 그대로 집 관리도 해야 되고. 2차 공부할 때 애가 태어났거든요. 그 노무사님 그러면은 실제 노무사가 돼서 생활을 해보니까 시험 공부할 때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던가요?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내가 부당한 행위를 받는 노동자들을 구해주고 정말 이 사회에 큰 힘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멋진 생각이 있잖아요. 변호사도 물론 그렇지만 변호사도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 돈 못 받는 사람 돈 받아들이고 산재로 죽은 사람 산재 승인 받아들이고 이래야지 노무사가 됐는데 노무사를 찾는 사람들은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기업이? 그러면 결국에는 노무사님의 주요 의뢰인이나 고객은 근로자보다 기업이 더 많다? 한 80~90%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재밌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는 사실 더 그렇잖아요. 변호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얼핏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생각해보세요. 제가 헌법 말고 또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다루는데 아동학대라는 것은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 의뢰인들은 피해 아동도 제 의뢰인이 되긴 하지만 피해 아동도 가해자들이 제 의뢰인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더 많죠.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0% 정도는 아동학대 가해자. 물론 그중에 이제 억울한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또 변호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변호사로서 그런 분들을 변호해도 떳떳한 게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분들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헌법상 기본권이 있는 거고 잘못을 한 사람도 그 와중에 반성을 한다면은 갱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하지만 막상 변호사가 되고 보니까 예. 아무래도 뭐랄까 사회 정의보다는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 의뢰인이 저는 물론 이런 게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조금 저는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사건 수임을 위한 수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수금 장사라고 하죠. 예, 쉽게 예. 얘기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드겨가지고 착수금 받고 성형부수 받을 확률 없는 거 알면서 착수금 높이 해가지고 사건 수임하고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저는 정말 솔직히 그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변호사들보다 그나마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수금 장사는 안 한다.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 거를.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예. 된다. 전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문가로서의 윤리고 아예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거는 변호사 비용만 날린다. 그럼요. 여기서 변호사를 써도 변호사 비용만 날리니까 예. 변호사 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반성문 써서 검사한테 제출하고 그렇게 끝내시라. 변호사가 여기 개입해봐야 너를 위해서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근데 제가 변호사로서 부끄러운 게 그 사람이 다른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하면 그 변호사들이 뭐 그래도 자기를 안 쓰면은 뭐 큰일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뢰인으로 그리고 호도해가지고 맞아요. 아예 안 되는 사건을 노무사님 말씀하신 건 수금 네. 착수금 저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한테 이거 안 되는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윤리죠.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돼 있어서 이런 얘기는 해요. 변호사님 이거는 만약에 정말 안 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제가 꼭 이거는 소송을 해보고 싶어요. 안 될 때 안 된다 하더라도 합병 권리 같으니까. 합병 권리. 근데 안 된다는 거 알고 시작하시면은 제가 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에도 억지로 맡기면은 제가 소액만 받고 하는 경우는 있죠. 근데 안 되는 거를 될 것 같이 얘기한다? 이거는 사실은 사기잖아요. 사기죠. 사기인데 변호사가 허가받은 사기꾼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도 변호사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처벌받는 경우는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 의무가 없는 그러니까 의뢰인을 호도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기꾼 같은 변호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 무섭다. 들어봤어요. 왜냐면 허가받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계속 사기 쳐대는 거예요. 말만 변호사지 사기꾼이죠, 사기꾼. 저는 아무리 변호사가 직업이지만 예. 제가 정의를 위해서 변호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사기꾼은 되지 말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이제 저 스스로 갈고 닦으면서 되게 지양해야 되겠다. 정말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전문가스러운 거다. 또 나중에 또 들어올 사건 들어옵니다. 그렇죠. 저 오히려 그렇게 양심적으로 얘기해주면은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소개해주고 그럼요. 이 변호사 양심적이다. 그럼요. 저는 근데 노무사 된 것도 한 번씩 후회합니다. 노무사에 대한 후회는 여러분들도 아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 얘기 현실적으로 이게 직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노무사가 된 걸 제가 한 번씩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는 월세만 250이에요. 월세만 250이고 직원 2분 있고 한 분 나가셨지만 최근에 그러면 월급날, 세금날, 월세날 그때 어마어마하죠. 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고 저는 공공기관 다녔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낸 첫 케이스였어요. 기관장님이 저를 잡으셨죠. 여기 나가가지고 네가 노무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노무사 돼도 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여기 있는 게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기관장님하고 잘 지내요. 한 번씩 서울에서 뵙고 하는데 그러니까 월세날, 월급날, 세금 내는 날 때 되면 잠이 안 와요. 근데 그거는 힘들고 노무사님 노무사 고유 후회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저는 변호사 된 걸 언제 후회하냐면은 제가 사실은 변호사가 제가 된 이유는 예. 저는 어떤 정의 실현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 된 게 아니라 예. 지금은 이제 변호사의 사회적지가 좀 떨어졌지만 저 때는 사법시험이면 정말 대단했어요. 지금도 문과 최고 직업이죠. 제가 01학번이니까 예. 그때는 사법시험이면 정말 저는 대단했는데 05학번입니다. 참고로 제가 4살 동생입니다. 사적으로 형 동생 한 사이예요.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는 그냥 이거예요. 취직은 하기 싫다. 하지만 폼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법시험을 폼 나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는 되게 폼 난다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했는데 외모도 좋으시고. 폼은 좋은데 변호사가 되다 보니까 항상 분쟁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누군가 싸우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그래서 사실 제 주변의 전문직 중에 세무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게 세무사를 찾아와 가지고 세무사랑 많이 상담하는 의뢰인들은
장사가 잘 돼서 온 거죠. 맞아요. 세금 낼 게 많아서 왔죠. 저도 이제 제 세무사가 있고 네. 제 세무사를 제가 많이 연락해가지고 아마 배 대표 나 죽겠어 그럴 때는 많이 남은 해에 제가 세무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주 인생에서 곤란한 시점에서 찾아오잖아요. 뭐 자기가 상대편도 있고. 그렇죠. 뭐 싸움고 자기가 뭐 고소 당했다, 자기가 뭐 돈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았다, 뭐 자기가 다쳤다 이럴 때 변호사를 찾아오는데 그 분쟁을 바라봐가지고 그 사람이 이익을 지켜주고 권리를 지켜주는 것도 좋지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쟁을 바라보는 게 심리적으로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조정 같은 거 잘 하시겠어요? 조정 같은 건 저는 적극적으로 조정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아까 의뢰인한테도 그래요. 감정적으로 이게 꼭 변호사님에서 소송하는 것보다 그냥 상대편이랑 잘 얘기를 해서 풀어보시라. 그러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면은 그때 저한테 다시 오시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변호사가 되니까 항상 그런 어떤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 아까 노무사님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중소기업들이 자문 변호사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월자문. 평소에 월 자문을 두면은 분쟁이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맞아요. 분쟁에 빠졌을 때 그때 가서 변호사를 찾으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도 비용이 더 커지죠. 커지고 그쪽에서도 비용이 커지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분쟁 전에 내가 자문을 해줬으면 훨씬 더 지금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계약서 자문도 해드리고 이랬으면. 저도 이제 연차가 좀 되니까 유료 자문도 저도 이제 꽤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가 이제 아까 노무사님 얘기했었잖아요. 노무사나 세무사라는 기업은 고객을 쌓아가는 구조 아닙니까? 맞아요. 거래처가 몇 개냐. 계속 쌓아가는 구조인데 변호사는 실제로는 쌓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매달 새로 수임을 하는 구조잖아요. 네네. 사건이니까. 예. 근데 이제 변호사가 기업 변호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려면은 네. 유료 자문을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몇 월 자문을 해줘야지 기본적으로 비용을 털 수가 있고 그렇죠. 월 자문이 인건비 생겨야지 안정감이 생기는데 이거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나 노무사 되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이 이야기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기업 변호사가 유료 월 자문을 받기까지가 통상 10년 정도는 그 전에 받기가 힘들어요. 규모가 너무 작고 그러면은 월 자문을 맡기는 업체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전에는 그냥 변호사를 공짜로 쓰려는 사람도 많거든요. 월 자문인데 무료 자문이죠. 무료 자문. 그런 업체들이 이제 유료화되고 그러면서 변호사가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분쟁 전이니까 분쟁 전. 제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덜한데 분쟁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의뢰인들이 고통을 저 이거는 카메라 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의뢰인들이 고통. 그러니까 미국은 또 월 자문 시장이 잘 돼 있더라고요. 작은 기업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변호사를 빨리 둬야지 된다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한국도 그런 개념이 빨리 잘 잡히기를 바라고요. 한잔 할까요? 예. 아, 술 진짜 잘 드시네. 또 누구랑 먹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잔 먹겠습니다. 예. 노무사님 아까부터 신경이 쓰이던데 노무사님 시계를 좀 보겠습니다. 시계. 시계 이거 1,500만 원짜리입니다. 롤렉스. 제가 롤렉스 얘기를 세상하는 게 요즘 롤렉스 열풍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6개월 동안 웨이팅 해가지고 그러니까 와, 웨이팅이 안 돼요. 웨이팅이 롤렉스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걸 롤렉스 어떻게 안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제가. 매일 전화해가지고 제가 전화한 데가 8개가 있어요. 와. 서울에 롤렉스 매장이 6개 있고 와. 대구, 대전. 와. 네, 그러니까 제가 6개월 동안 매일 전화했었는데 이거 정말 영화같이 구했어요. 제가 이거 정말 구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시계 구한 에피소드 좀 들려주시죠. 네, 제가 서울에 그날 이제 사게 된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돌리죠. 저는 생활이었으니까 오늘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8개 전화를 그냥 받고 시작을 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와. 서울 6개 매장하고 대전에 매장이 하나 있고 대구에 매장이 하나 있고 부산까지는 내가 못 가겠고 대구까지는 내가 갈 수 있다 해가지고 8개 매장에 전화를 받고 근데 그날 대전 출장이었어요. 대전에 없다고 전화 왔죠? 네, 대전 출장이었어요. 대전에 갔어요. 오전에 대전 갔다가 고속도로를 올렸는데 뭔가 느낌이 제가 그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내가 대전 올라가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와우. 대전까지 왔는데 전화를 걸었다? 전화 안 주잖아요. 들어왔다고 해서 예. 전화를 걸었는데 검색해보더니 데이저스트 입고됐다고. 데이저스거든요. 롤렉스 데이저스트. 의스터 퍼페추얼 데이저스트. 1,500만 원짜리 입고됐다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다시 돌렸잖아요, 차를. 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게 샀죠. 그러니까 그날 대전에서 오다가 다시 해서 W자로 왔어요. 집을 사가지고 바로 결제했죠, 가서. 와. 노무사님들은 주로 시계 어떤 거 낍니까? 근데 노무사들은 노조위원장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시계나 차 이런 걸 또 비싸게 사면 노조위원장들이 별로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퍼팅 기계가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최근까지만 해도 계속. 근데 노조위원장들이 우리 노조 자문도 많이 해요. 월 자문을. 근데 우리 노무사분들은 어렵게 사는데 노무사는 우리한테 자문료 받고 퍼팅 기계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비꼬시는 분들도 계시고 퍼팅 기계는 내가 없앴어요. 없앴는데 전 골프를 되게 좋아합니다. 골프 치세요?
아 차만 몇 번 잡았다 놨다 차는 아, 적성이 그래요? 안 맞죠. 근데 노무사님 좋아하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같이 치러 나갑시다. 같이 4명이서 2대2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무사들 사이에서 조금 욕먹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 이거 찬다고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오. 근데 노무사라도 돈 잘 버는 데 왜? 돈 잘 벌면 돈 잘 버는 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하나의 직업일인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땐 도와주고 내가 돈 잘 버는 건 돈 잘 버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저는 살고 아 싶습니다. 그렇죠. 예. 시계를 보니까 변호사들은 오늘 이제 시계랑 자동차 얘기로 마무리를 예. 우리 김대리 퇴근해야 되니까 아 퇴근하셔야 돼요. 6시가 넘어갔습니다. 예. 이거 지금 그 부당노동이 아닙니까? 연장 근로수당. 부당 마무리할 거야. 예. 그 변호사들은 시계를 보면은 개업 애들은 근로소들은 지키는 거 지키는데 개업 변호사들은 대부분 롤렉스 아니면 까르띠에예요. 까르띠에도 비싸죠. 까르띠에 많이 끼고 저도 이게 까르띠에인데 탱크. 까르띠에 탱크. 저도 뭐 시계가 까르띠에랑 롤렉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탱크 하나 있고. 개업 변호사들은 다 까르띠에 아니면 롤렉스에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변호사 됐을 때는 오메가나 피아제도 많이 꼈는데 네. 요즘은 오메가 피아제 끼는 변호사 별로 없어요. 요즘 젊은 변호사들이 개업하면은 다 까르띠에나 저기 롤렉스는 결혼 예물로 많이 하고 까르띠에는 그 뒤에 추가로 자기가 사거나 아니면 연애할 때 애인이 사주거나 이런 돈 잘 까르띠에. 법니다. 변호사나 노무사나 돈 잘 버니까 열심히 도전하십시오. 까르띠에만 진짜. 뭐 자동차는 변호사는 압도적으로 제네시스랑 벤츠가 그렇죠. 많아요. 제네시스랑 거의 제네시스 아니면 벤츠고 개업하는 애들은 뭐 아주 뭐 돈 잘 벌고 특이한 애들 뭐 포르쉐나 뭐 그런 거 타는 애들도 있는데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변호사가 너무 슈퍼카를 타버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뢰인들이 싫어해요. 또 없어 보이면은 의뢰인들이 신뢰를 못 주니까 그렇죠. 대부분 뭐 제네시스나 제네시스나 벤츠. 벤츠로 해결이 저도 지금 벤츠 S 클래스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노무사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랑 노무사. 저는 변호사랑 노무사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지만 돈 잘 버는 거는 티내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시계 사고 좋은 집 살고 자가로 좋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의 또 우리도 인간인데 인간의 혐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 노무사님이랑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했고요. 2차 안 가십니까? 2차 촬영 둘이서 예, 지금 예. 카메라 정리하고 예. 김대리가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한잔하고 오늘 아무 주제 없이 일상 돌아가는 얘기를 노무사 변호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사영 노무사였습니다. 반갑습니다.